사실 안철수 의원은 간 볼 줄 몰라요. 간을 보긴 보는데 늘 잘못 보고 엉터리로 보잖아요. 누가 이 시계 추냐라고 바로 밑에 이야기하면 다 배현진 의원이에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탄핵 통과될 만큼의 숫자가 이탈하지 않을까. 이 사람은 탄핵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에 6명이 탄핵에 동의를 해줘야지만 인용이 되는 거예요. 예, 한 예.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고 그때까지 한 몇 개월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내란 수괴에 해당되는 사람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면 멋있는 줄 아는 모양인데요. 전두환이 멋있어봐야 전두환이고 네. 광주 5.18 문제운동을 짓밟은 학살자이고 내란 수괴범입니다. 절대 멋있지 않은 범죄자일 뿐이다. 네. 비행기 타고 도망가세요. 뭐 쫄깃쫄깃한 그 재미를 국민들께 또 선사할 것 같아요. 독재자를 우리 그 국가의 민주적인 권력이 잡아들이는 과정들 충분히 생중계도 가능합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1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저희 그 장르만 여의도는 가능한 여야 뭐 진보 보수 이렇게 목소리들을 균형 있게 좀 듣고 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또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나름의 지향점인데 상황이 지금 또 상황인지라 지금은 또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평상시랑은 다른 패널 구성이나 시간 배분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어쩔 수 없이 아마 야외 또 거리로 나가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날도 좀 추운데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요 아래쪽에 그 밥도둑 삼형제, 도가니탕, 우거지탕, 진갈비탕 이 친구들이 여러분의 또 속을 있었어? 든든하게 또 지켜드릴 겁니다.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혹시 나가시더라도 그렇게 나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만 더 얹어도 돼요? 뭐죠?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따시따시 강렬 바지라고 기모 바지 3종 세트가 매우 인기가 있더라. 통계에 입각한 이야기. 통계, 네. 통계니까요. 네, 자, 하여튼 여러분들 따뜻하게 겨울 나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힘든 상황이라도 조금 더 힘내서 그리고 재밌게 여러분과 함께 2시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정치평론, 정치 분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단연탑 혹은 압도적인 분석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그건 뭐 저 혼자 장난삼아 하는 이야기고요. 네. 사실은 제가 대한민국 3대 전락가입니다. 전락한 사람. 낙엽처럼 전략이 떨어진 아니고 전락가. 전락한 사람. 네. 왜 전략했어요? 재수 없게 잘난 척하다가 공천도 못 받고 늘 찌그러져 있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확실합니다. 지금. 3대 전락가. 아니 이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만 저래요. 카메라만 꺼지면 네. 본성이 드러나. 자,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님 오늘도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잘 또 정리해 주시리라 믿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하셨어요? 안 하신 것 같은데. 노영희 변호사님 맨 처음 인사했잖아요. 내가 정신 인사 차리시고 안 했는데. 다들. 안녕하세요. 맨 처음 했어, 네. 맨 처음에. 네. 노영희 변호사님. 네.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참 지금의 정국에 어쩌면 굉장히 큰 역할을 키맨이세요. 명태균 네. 관련해서. 저는 역할을 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말 자, 추억의 이름이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야, 진짜 우리가 명태균이란 오늘의 이름이 명태균을 매일 소개하고 그렇게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맞아요. 일주일 만에 지금 다시 들으니까 되게 저는 그래서 명태균 씨를 한번 변호인 접견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변호인이 상대 아니시잖아요. 변호인도 가능해요? 네, 변호인이 되려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접견을 신청하면 네. 일반인은 한 9분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네네네. 교도관 있는 데서 하는데 만약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상대방이 오케이만 하면 만날 수가 있고요. 시간 제한도 없고요. 네. 아무도 없는 데서 속내를 드러낼 수도 있어서 아. 한번 제가 만나볼까. 네, 알겠습니다. 만나시면 꼭 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댓글 보면
지금 워낙 이제 여러 속보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 속보를 접하시고 올려주신 경우도 있고 혹은 확인되지 않은 속보들을 이렇게 또 올려주신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댓글 같은 경우는 늘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그 속보나 뉴스들이 맞는지는 저희 기자분들이 함께 체크를 좀 해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크가 되면 팩트 체크가 되면 여러분께 또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번 내란의 핵심, 정말 핵심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되는 거죠, 당연히. 네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원래 오늘 3시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걸 본인이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했고요.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인데 네.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게 김용현 전 장관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 이게 적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핵심 김용현이 아니다 윤석열이다 이런 취지인데 이 내란 혐의를 검찰도 윤 대통령과 공모해 그러니까 내란 수괴가 윤석열이다라는 취지의 영장을 썼다라는 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용현 뭐 보면 부하장병들은 선처해달라 오로지 나만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소롭습니다. 사실 이런 거 볼 때마다 아니 지금 뭐 본인 좀 멋있는 척을 하고 싶은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상황이 좀 좋아졌으니까 저희가 뭐 유머도 섞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자신의 경쟁자가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인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은 예.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면서 자신을 회피하려고 해서 모든 군인들로부터 비겁한 사람 예. 뭐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내란 수괴에 해당되는 사람이 예.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면 멋있는 줄 아는 모양인데요. 법정 최고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전두환이 멋있어 봐야 전두환이고 네. 광주 5.18 민주운동을 짓밟은 학살자이고 내란 수괴범입니다. 절대 멋있지 않은 범죄자일 뿐이다라고 네. 제가 단정짓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실질심사 받을 때 그 범죄 사실에 보면 이게 있잖아요. 내란죄가 수괴냐 아니면 중요하게 그 내란죄를 이렇게 잘 되게 한 사람이냐 이게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괴하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공동 정범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지금 되어 있다는 거고요. 실제 수괴는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얘기거든요. 윤석열이네. 네, 그래서 이 영장 실질 심사에 적혀 있는 범죄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수괴가 네. 내란죄의 수괴가 박gan수 곽종군, 여인형, 이진우 그리고 이 김영화가 공모해서 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다.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오늘 이 김용현에 대한 건 당연히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겠지만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수순으로는 대통령, 네. 그 다음 수순은 나머지 사람들 다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해 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셔서 저희도 뭐 뉴스 체크를 좀 해봤는데, 이건 이제 군 인권센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지금 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들어와서 속보로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긴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안에 누가 탔는지는 전혀 뭐 확인된 바가 없고요. 오전 10시쯤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은 확인됐다. 이렇게 지금 군인권센터가 얘기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뭐 비행 계획 같은 것도 통지는 되지 않은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탑승자는 누군지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럴 리는 설마 뭐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죠. 워낙 황당무계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타고 저기 뭐 어디 달나라로 도망가겠다 이럴 수도 있고. 달라요. 예. 네. 아니 갈 데가 없잖아요. 서정국 변호사 안 나왔는데 따라갔나? 네. 아니 뭐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건 정말 가정이고 만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해외로 간다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 갈 데가 없습니다. 달나라에 가지 않는다면 갈 데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뭐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일단 도착지는 알 수 없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네, 않았다라는 네. 게 군 인권센터의 이제 발표입니다.
자, 그러면 전해드리던 김용현 구속 심사, 일단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이제 포기를 본인은 했고, 당연히 뭐 포기 이 정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법정 최고형을 사형을 받아야죠 원래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주요 혐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검찰에서 근데 내란 관련된 수사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2021년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으면서 네. 내란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건 직권 남용죄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웃겼던 게 뭐냐면 직권을 남용하려면 무슨 직권을 어떻게 남용했느냐 이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무권한 범위 내에 있는 어떠한 행위를 남용해서 무슨 결과를 냈느냐 이게 핵심인데 결국 검찰이 바라보는 거는 그들의 권한을 남용해서 내란을 획책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직권남용죄를 통해서는 모든 공무원의 범죄를 사실은 다 자기네 관할로 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특히 그들은 이 관련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증인이 같거나 증거가 같거나 뭐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했거나 이런 것들은 다 본인들이 또 수사할 수 있다고 해버려요. 네, 네, 그렇게 네. 되면 항상 이렇게 수사 관할권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검사들이 먼저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죄를 수사하면서 당연히 그에 수반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으니 우리가 관할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국수본에서 수사하면서 영장을 본인들이 청구할 수 없으니까 검찰에 청구를 하면 네. 원래는 먼저 영장을 신청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검찰이 대신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자기네가 그 영장을 반려하고 9일 날에는 김영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경찰을 물먹인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근데 공수처는 또 명확하게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혹은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가져오느냐를 가지고서 지금 다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앞다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대통령은 어디 못 갑니다. 출국 금지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출국 금지가 됐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신구속이나 하여튼 신병 확보를 위해서 지금 새 기관들이 열심히 또 뭔가 수사를 하거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했고 법무부가 17분 만에 이것을 승인하면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출국 금지가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처음 겪는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비상계엄 엿새 만에 이런 조치가 된 것인데 이걸 두고 이제 윤석열 소환이 곧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는 김용현 전 장관 구속이 되면 그 다음 순서가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하나 남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수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또 대통령 측근들, 최측근들, 행정관이나 아니면 과거에 같이 있었던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지금 다 삭제했다가 다시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 휴대폰을 바꿔서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가 새로 텔레그램이 들어왔다는 신호들이 요즘 계속 뜨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수사 상황이 아니라 예. 아직도 내란 중인 현행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대통령실 쳐들어가서 체포해야 된다고 봐요. 내란이 현행범으로. 진행 중이다. 왜냐하면 내란의 수괴지 않습니까? 네. 내란의 수괴가 잡히지 않았으면 내란이 종결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뭐 이시에나 무슨 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역적이 잡히지 않았으면은 지금 반란이 진행 중인 상태인 거예요. 음. 그래서 빨리 그 당시에 뭐 포도대장이 출동하듯이 네. 경찰이 출동해서 빨리 현행법으로 잡아야 돼요. 친구를 계속해서 인멸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그 명태균, 강혜경 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으로서 지난 화요일 날 명태균 씨에 대해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네. 우리가 그 전에 그러니까 강혜경 씨 변호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가 사용하던 휴대폰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었어요. 네. 열흘 정도 전에. 네, 네, 네. 그랬는데 명태균 씨도 자기가 구속 기소되는 그 즈음에 대통령의 휴대폰에 대해서 그리고 부인의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휴대폰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해서 다 역시 증거보전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명태균 씨 측에서도 증거보전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핸드폰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면 계엄이 언제부터 얘기가 됐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 많은 것들이 좀 밝혀질 거라고 좀 봐요. 아. 근데 우리가 이걸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네.
이건 대통령 부부가 핸드폰을 바꿨다고 해서 그 핸드폰에 대해서 영장을 내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해가지고 증거 보전을 해줄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되게 기대를 안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냥 PC 그 명태균 씨가 사용했다는 PC에 대해서만 과안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상황이 갑자기 지난 화요일날 비상계엄으로 돌아서면서부터는 이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문제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밝혀지기만 하면 이게 증거 보존만 된다면 많은 것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주요 국무위원들 뭐 웬만한 정치인들이 다 텔레그램을 쓰면 그러면서 우리나라 거 쓰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 그만큼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그렇죠. 카카오톡 자기들이 털잖아요. 참 자기들이 예. 사정권을 통해서 막 털고 하고 극단적으로 보면 도청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방첩사령부에서 무슨 맞아요. 짓을 했는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본인들은 다 텔레그램 쓰면서 우리나라 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쓰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게요. 아니 근데 윤석열 캠프는 대선 때부터 예. 텔레그램을 썼어요. 늘. 예전부터 네, 텔레그램 공식 사랑했죠. 네. 예. 자주 쓰고 그걸로 대부분 소통을 했습니다. 체리따봉도 그걸 보내요. 체리따봉도 그걸로 보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쓰는 이 이른바 우리의 국민 메신저라고 하는 카카오톡은 그들도 믿지 않고 잘 안 쓰는 중요한 내용들은 거기다 안 하는 모양이에요. 자기네들의 권한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국내에 그렇죠. 있는 서버가 통지사 여기 미치니까. 있으니까. 자기네가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도둑질을 보여준 거죠. 해봤기 때문에 네. 도둑이 들어오면 뭘 털지 아니까 네. 조심하는 거죠. 자, 그나저나 만약에 진짜 대통령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잡으러 가야 된다. 경찰이 잡으러 가면 근데 경호처가 있잖아요. 경호처의 실제 뭐 무장 능력도 그렇게 대단하진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 경호처의 그 공무원들도 제복 입은 민주 시민입니다. 법률적 집행에 대해서 저항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 나름 그들도 우리도 헌법기관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거고 네. 그래서 대통령을 지키는 게 우리들의 1차 뭐 임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출동했던 경찰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계엄군들이 헌법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본인들이 까닭 잘못하면은 부하 내동에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뉴스를 접했고요. 네. 그리고 이 검색을 통해서 헌법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분들이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던질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101 경비여단도 경찰이에요. 네. 경찰이고 101 경비여단이 이제 중화기로 무장되어 있지 경호처는 중화기 수준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윤석열을 절대 보호해줄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이 만약에 출동해서 신병 확보를 한다고 하면 경호처 직원들도 그렇게 나서서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걸 벌이진 않을 거고 아마 순순히 경찰의 요청에 요구에 응할 것이다. 잡아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거는 너무 크게 될 것 같은데 잡아다 준다는 것은.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출국 금지도 같이 저는 돼야 된다고 좀. 김건희 씨 출국 금지.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이루어졌는데 네. 그 부인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신청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혼자 따로 가겠습니까 설마? 모르죠 그거는.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만 지금. 간다고요? 네. 지금 이 공군 1호기 아까 속보 나온 거에 보면은 네. 이륙은 했는데 누가 탔는지 모른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은 안 탄 것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뭐 이제 이론적인 얘기지 현실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위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인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에도 부인들은 또 걸리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비행기 타고 도망가세요. 뭐 쫄깃쫄깃한 그 재미를 국민들께 또 선사할 것 같아요. 독재자를 우리 그 국가의 민주적인 권력이 잡아들이는 과정들 충분히 생중계도 가능하다고. 아 이게 너무 국가망신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뭐 윤석열 자체가 국가망신인데 뭐. 네. 아니 그래도 해외까지 도망가서 그거 잡아오는 거는 너무. 아니 우리의 공권력의 민주성과 그다음에 끝까지 처벌한다라는 그런 하나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근데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 부인이라면 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죠. 아 그렇죠. 네. 근데 뭐 대통령 부인이라면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 또 안 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제 이런 아마 말씀 좀 주시는 것 같긴 한데요. 여튼 해외로 가도 도망갈 곳은 없다. 도망갈 곳은 예,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와 다 뭐 교류하는 나라들이고 다 네. 뭐 대사 같은 거 있을 텐데 어떻게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박윤님이 노영이는 혼자 도망갈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왜 그런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수처, 네, 수사 이야기를 경찰, 조금. 검찰 등등 수사 이야기 조금 더 아마 좀 파보겠습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는 특수본이 꾸려진 거잖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김용현 등 계엄군 지휘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수사를 지금 해서 다각도로 조사를 해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으로 간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과천 국군 방첩사령부, 용산에 있는 방첩사 사무실, 뭐 관계자 주거지 등등을 압수수색했다. 지금 검찰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경찰도 엄청 빠르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찰청 이제 국수본에서는 이 질문을 똑같이 받았을 때 대통령 뭐 신병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 체포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한 발 약간 늦었다고 생각한 공수처가 던졌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카드였잖아요. 요거는 신청이 돼서 받아들여진 거고 오동훈 공수처장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세 개의 기관이 윤석열이라는 꼭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수사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네. 실제 이거 가지고 이제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지금 다 달려가는 모양새가 좀 기이하긴 하잖아요.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다. 그렇죠. 수사권은 네. 경찰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 수사의 진정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누가 수사권을 가져가야 되는지 다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지 네. 저는 그래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고 네네. 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계엄 해제가 되고 본인이 이제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는 순간 네. 본인이 먼저 검찰로 달려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나의 신병을 확보해다오 이랬거든요. 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원래 그러지도 않았는데 먼저 국방부 가서. 장관이면 네. 차라리 군 검찰로 가든지 아니면은 원래 수사권이 누구에게인지 뻔히 다 알기 때문에 경찰로 가든지 자기가 자수를 하고 싶었다면 그리고 실제 이런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거는 공수처에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를 공수처로 가든지. 가든지 해야 되는데 진정성이 있었다면 예, 제일 가면 안 되는 곳을 사실 먼저 간 거예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판단한 바로 걸까요? 그거죠. 네. 제일 먼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먼저 달려가고 네. 거기가 사실 누구한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편안한 곳이냐? 대통령에게 편안한 곳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혼자 갔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서들하고 사전 상의했다. 혼자만의 판단대로 갔을 것 같지가 않고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우리가 네. 실패하면 어디로 가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서로 여기저기서 우리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테니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숨겨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나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선택한 곳이 바로 검찰에서 만든 이 특수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검찰 수사본부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신병을 확보했어요. 네. 생각보다 빨리 체포를 해버렸고 생각보다 빨리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고 김용현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나 영장실질심사 포기합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실제 범죄 사실을 적는다 하더라도요. 김용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수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수사도 안 했잖아요. 불러다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다가 이 내란죄 수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식으로 적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하겠다.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신병도 우리가 확보하겠다. 지금 이런 태도를 검찰이 보이고 있어요.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신병을 확보해서 오히려 보호하려는 것 같이 보인다는 다른 거죠. 데서 수사하는 거를 막아주는. 그렇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경찰 국수본에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우리 이 사람 체포하겠다. 예. 이 사람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 영장 발부와 관련된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다 반려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네. 검찰이 반려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새로 발부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고 자기네들이 이 사람의 자료를 다 가지려고 그래요. 네. 이거 되게 이상한 부분이에요. 업무방해 아니에요? 영장 아니, 자체 업무방해 발급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영장을 가지고 신변을 확보한다. 그건 업무방해가 아니고요. 원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사람은 검찰이기 검찰에게만 때문에 있으니까. 네. 단지 경찰은 영장을 검찰에다가 신청해달라고 신청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왜냐하면 검찰도 신청할 수 있고 경찰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그 시간 순서대로 원래 해야 하는 그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그 규칙을 안 따라도 돼 자기네끼리는 왜 이 사람이 지위를 가지니까 이게 바로 문제죠. 네. 제가 이제 들은
이른바 김건희 측근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네. 황당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윤석열과 김용현은 검찰에 가더라도 선관위의 선거 부정 자료를 자기들이 증언해서 그것이 오픈되고 이 국민들이 다 알게 된다면은 자신들의 순수한 동기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네, 거죠. 확신이 윤석열, 있다는 거죠. 김용현 아, 커플이. 그럼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곳이 있는 자기들 잡아간 곳이 아니고 네네.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곳이 검찰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반면에 또 이 박세현 본부장이 윤석열과는 별 관련성이 없다라고 별로 안 하고 좋아해요. 그다음에 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네. 보고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또 역으로 그럼 전해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확실하게 잘 수사할 수 있는 그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찰이 먼저 본부 꾸리고 통합본부 꾸리고 뭐 검찰이나 뭐 공수처 등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공수처가 통합본부 꾸리고 거기에 경찰, 검찰이 도와주는 그런 그림이 돼야 됩니까? 일단 경찰이 150명으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네. 이 국가수사본부가. 근데 이 국가수사본부장이 음.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네. 조지호 경찰청장은 매우 싫어해요. 네. 그리고 서울 경찰청장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 국수본에서는 오히려 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 말로 자기네 조직의 암덩어리들을 이 사람이 이번 기회에 처단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사를 열심히 할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네. 이제 국가수사본은 그래요. 근데 국가수사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영장 청구권이 없다는 거죠. 음흠. 그러면 강제수사를 못하게 되고 자료 확보가 미비해진다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로 공수처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50명밖에 안 돼요. 게다가 공수처는 수사 경험도 별로 없고 인력도 없을 뿐더러 예산도 매우 적어가지고 네. 공수처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공수처가 뭘 해놓은 거가 지금 끝에까지 잘 된 게 없잖아요. 이번에 손준성 거가 2심에서 무죄 나온 것도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니네가 우리한테 이거 수사 자료 넘기고 사건 넘기라고 이첩 요구했지만 우리는 안 넘긴다. 이게 네. 경찰의 얘기고 대신에 너네가 가지고 있는 영장 청구권을 우리가 좀 이용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공수처는 또 약점이 영장 청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나름대로 자기네가 기소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수사만 하고 공수처는 그걸 다시 이제 검찰에 줘서 검찰이 기소하는 그렇죠. 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네. 차라리 그러면 좋다. 국가수사본부하고 공수처랑 같이 합동 수사를 하자. 예. 그래서 서로 영장을 공수처에서 좀 해주고 청구해주고 우리는 수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특검이 될 때까지 특검을 원래 특검은 기소할 수 하려면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특검이 될 때까지 우리가 수사 열심히 해가지고 네. 자료를 이쪽에다 만들어 놓자. 우리는 저 검찰에다 주지 말자. 지금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특검을 있어요. 근데 하려면 특검법 통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상설 특검을 하면 빨리 되죠. 아, 상설 근데 특검으로. 근데 그럼 상설 특검은 또 대체 지명을 해야 임명해야 되는데,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유, 어려워요. 이게 복잡하다, 되게 진짜. 복잡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제 법률적인 문제. 검찰이 아니, 경찰. 경찰. 네. 발음이 안 좋습니까? 네, 저희 아버지도 경찰 출신입니다. 특경대 출신입니다. 네. 자,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 수사하는 게 맞다. 법률적으로 네. 맞고요. 두 번째 명분상으로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단 말입니다. 예. 자기 조직에 대해서 먼저 메스를 가했기 때문에 명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경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경찰은 수사기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치안유지, 질서유지 기관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병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체포해야 돼요. 예. 저는 경찰이 완벽하게 명분을 갖고 여기에 주도하려면은 윤석열을 발빠르게 체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그 경찰은 혹시 결국 이제 경찰은 행안부 소속일 테니까 행안부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그래서 되겠- 이상민이가 그런 건 지금 면직됐잖아요. 네네네. 이상민이가 그나마 그래도 면직이 되었고 그다음에 행안부 내에서도 이 조직 간에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되게 많고 네. 경찰은 지금 이번에 명운을 걸겠다. 그동안에 우리가 검찰한테 당한 걸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네. 있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그동안에 대통령이 우리 예산도 깎아버리고 우리 임명도 안 해주고 우리를 골탕 먹인 거 이번에 한번 해결해보자. 그런데 이들은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이 두 기관이 서로 협동하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네. 검찰 보세요. 김용현이를 이렇게 인신을 이렇게 금방 구속한다. 이거 솔직히 상식적으로 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움직임이잖아요. 네네네. 검찰은 이제 이런 얘기해요.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사실은 이영렬 중앙지검장한테 돈봉투 받을 때 그 자리에서 돈봉투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크게 키워가지고 자기네가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좌천을 당했어요,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매우 감정이 안 좋아요. 매우 이를 갈고 있다. 예, 게다가 이 분의 아버지가 네. DJ 때 고위 간부였어요, 검찰에. 검찰총장.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이쪽 현재 지금 윤 대통령 라인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다고는 해요. 이제 그렇지만 이 사람도 동부지검장도 했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을 그렇게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성향 파악하면서 이 사람이 잘할까 못할까를 또 우리가 판단이 따져봐야 이게, 되는 것도 좀 슬프긴 하네요. 슬프죠. 이게 네. 검찰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라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경찰 이야기를 다시 드리자면은 예.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찰이 체포할 때는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수사 상황이에요. 수사 상황을 일 때는 영장이 있어야 체포가 발급되는데 현행범일 때는 영장 없이 바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네. 윤석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란 현행범이에요. 현행범이기 때문에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차원이 아니라 치안유지권 차원에서 바로 병력 출동시켜서 체포해도 돼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바로 할수 출동해도 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경찰 수뇌부 여러분들은 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보시고 바로 바로 출동하시라. 현행법으로 출동해서 잡아들이세요. 그게 지금 경찰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출동해서 잡았어요. 그래서 신병 확보했어요. 그렇게 네. 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대통령 직무를 어쨌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려면 국정이 잠깐 요 전에 그러니까 탄핵 지금 네. 그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탄핵이잖아요. 네. 탄핵이라는 게 법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인 것이고 네. 탄핵이 통과가 되면 그건 이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 매주 토요일마다 하겠다라고 한 건데 네. 지금 탄핵보다 사실은 체포나 구속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의 직이 법적으로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체포가 되거나 구속이 돼서 신병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과연 대통령의 권한은 지속되는 것인가? 현직이긴 분명히 현직인데 네. 이 권한을 쓸 수 있다고 봐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법적 이제 논쟁들이 있는 거죠.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되면 대통령은 한 번도 이제 그래본 적이 없어서 그거 예를 들어 최종 도장 누가 찍어야 되나 할 때 뭐 권한대행인 뭐 총리가 돼서 이제 찍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대통령 도장은 또 누가 가서 이렇게 대신 찍어줘야 되는 건가? 이게 헌법에 그렇게 나와요. 헌법 68조하고 헌법 71조가 이 사건의 예.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건데요. 68조 2항에 보면은 대통령이 거리된 때는 60일 안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그다음 71조에는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1조가 사실은 적용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탄핵이 매우 되면 큰데 당연히 거리니까 오케이. 탄핵이 되는 거는 명확하니까 상관이 없고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구속됐어. 구속이나 체포된다고 해서 그럼 이거에 해당이 되냐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거리된다라고 하는 것의 요건 또 혹은 사고라고 하는 것의 요건에 예. 구속이나 체포가 해당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예전에 네. 1999년도에 그때 임 경기지사가 있었어요. 임창열 이사. 임창열 경기지사도 네네. 옥중에서 결재한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었고요. 판결 뒤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예.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직무 집행을 정지시킬 수 그럼 있다는 건 옥중에서 잘못된 그러면 거예요. 국정을 돌봐야 예, 되는 예, 거예요? 예. 저는 사실 좀 의견이 달라요. 예. 의견이 다른데 임창열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범죄 행위가 내란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옥중에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유죄 윤석열 확정 경우는 이제 전까지는, 네. 내란죄이기 때문에 네. 현행범이에요. 네. 그리고 또 외환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다가 막 무인기 보냈다 그 이런 것도 시도가 있기 있었다는. 때문에 현행 체포되면은 이 사람은 오랑캐 두목인 거예요. 오랑캐 두목.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 우리 그 병자호란 때 그 조선을 쳐들어온 네. 만주족의 홍타시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스스로. 그렇다면 뭡니까? 네. 바로 저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네. 대통령직이 없어진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로 여기야.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분도. 네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네, 네. 주장이 엇갈리고 우리 있는 같은 게 주장이 하지만 네. 또 반대쪽 입장은 아니 여기에 어디 명백하게 그런 게 어디 있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모르냐 체포한다고 무조건 다 되냐 이런다니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형법을 네. 우선적으로 보는 네. 노영희 변호사를 제외한 한국의 좀 무지한
헌법에 무지한 법조인들 시각이고요. 법의 근본은 헌법이잖아요. 네. 헌법이라는 것이 가치와 철학이고 국가의 안위를 위한 민주적 정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저처럼 해석해서 저는 감옥에 가는 순간 특히 내란죄로 갔기 때문에 반란 수괴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저는 그 대통령직에서 상실된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봐요. 해석이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커지고 해석이 들어가는 순간 시끄러워지고 반대편에서 오히려 또- 시간을 끌 수 있으니까 네. 해석의 여지가 없이 아주 명확한 규정이 있는 탄핵을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해서 일단 신병 확보하고 빠른 시간 내에 탄핵을 탄핵을 하게 시켜야죠. 되면 네. 그럼 이제 별 문제는 없을 수 그렇죠. 있겠군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탄핵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또 올려주고 계신데 국힘의 몇몇 의원들이 표결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모양이긴 배현진 하더라고요. 의원도 지금 네, 탄핵 지금 탄핵 한다는 투표에 것 같고. 참여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네. 김예지 의원, 안철수 안철수. 의원, 김상욱 의원도 지난번처럼 김상욱 다 세 분 다 지난번에 탄핵 투표에 표결에 참석을 했잖아요. 네. 하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일단 근데 표결 참여 찬성이냐 반대냐 다르죠. 그것은 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표결하는 건데 일단 표결에 참여하겠다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4명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쵸, 그쵸. 크게 아마 넘어- 오늘 중으로도 혹은 오늘 내일 중으로도 분명히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마음이 바뀌는 혹은 표결로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좀 더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날수록 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진짜 아주 크게 넘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가 그 대통령 전용기가 떴다는 이야기 속보를 전했었잖아요. 네네네. 요거에 대해서 경호처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 공군 152, 26 보도 관련해서 알려드린다라고 하면서 이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능 점검이요. 네,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의 삼가를 부탁드린다라고 네. 공식 입장 나왔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성능을 왜 점검하느냐? 성능을 그리고 출국이 어디까지 금지되었는데 도망가려고 언제 가려고 점검하는 거야? 이런 점검하느냐? 오해 살수 있죠. 이런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으나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네. 확인해보고 태우고 네. 간다. 우리 안철수 의원을 네. 놀린다고 간철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사실 안철수 의원은 간 볼 줄 몰라요. 간을 보긴 보는데 늘 잘못 보고 엉터리로 보잖아요. 국민의힘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은 누가 이 시계추냐? 라고 바로 밑에 이야기하면 다 배현진 의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배현진 돌면 다 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위기가. 배현진이 가는 곳이 권력의 길이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탄핵 통과될 만큼의 숫자가 이탈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배현진 의원이 참여한다는 것이 찬성표를 던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수차례 봤지만 제가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아니, 한다는.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은 겉으로 보여지는 게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가 탄핵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는 예전에 김상욱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나는 당론을 따랐다고 해도 그렇게 욕을 양쪽에서 먹잖아요. 네. 배현진 의원은 그때 참여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어차피 참여하면 내가 찬성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다. 무기명이니까. 네. 그런 욕을 얻어먹느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탄핵의 베로미터가 된다. 베로미터. 네. 그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댓글 보고 정치한다 이런 뭐 평가도 있고. 민심을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네. 이렇게 이제 버스 좋게 해석할 수 같은 존재다. 있겠네요. 좋게 해석하면 누구의 그런 댓글을 측면이 보는지 그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번 주 탄핵 투표에서 진짜 8명 정도가 내가 표결에 참석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상 탄핵 가결로 봐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두 분은? 저는 김건희 특검법이 그 앞에 먼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이번에 탄핵도 저는 통과되는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뚝이 무너질 거다라고 뚝이 보여집니다. 무너질 거다. 그게 네. 이제 그게 하나의 그 신호다.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거기 중진 모임에서 추경호 제출의 뜻을 전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최종 거절하면서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지금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이력설이 나오고 있어요. 본인도 부인하지 않았고 중진들이 그렇게 추대를 했다. 근데 그러면 요거는 좀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일단 뭐 이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은 윤석열을 버리더라도 우리는 또 살아야 권력을 한다. 누려야 된다. 네. 그리고 내부의 권력 투쟁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을 빨리 해결하자. 그리고 국민의힘 과거 본류들이 이 자리를 다시 장악하자는 취지에서 권성동 이야기가 나왔고 애초에는 제가 듣기로는 나경원 추대설이 나왔던 걸로 아는데 나경원 의원이 한 발 뺀 거다 이렇게 네. 보여지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어제 그랬죠. 나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지금 윤석열 지키기는 거의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이제 중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만약에 이 권력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미련을 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련 안 두죠. 뭐 이준석 대표가 삼성 간호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네. 우리 권성동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직접한 당사자예요. 한 번 배신했는데 뭐 두 번 배신 못 하겠습니까? 네. 아이고, 이들이 배신 못하는 거는 네. 이 권력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이 상황에 대한 것이지 실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홍준표 시장이 자기 페이스북에 정말 제일 먼저 들어누웠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칭송을 하던 그 사람이 네. 내가 원래 4%밖에 안 나오던 우리 당을 당대표가 돼서 24%까지 끌어올렸다. 나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내세운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네. 우리 당에서는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해서 우리 당이 탄핵되는 건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뭉쳐라. 이런 얘기를 썼어요. 자기 그렇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가. 대선 레이스 시작했다는 네, 뜻입니다. 자기가 이제 나오겠다는 아마 거고. 조만간에 네. 윤석열 조리돌림 경연 대회가 자기들 스스로 오히려 할 수도 국민의힘에서 있어요. 그럴 수 그럼요. 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오히려 더 가혹하게 윤석열에 대한 또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막 자기 고백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군요. 뭐 그래야지 저기 뭐 한동훈 쳐낼 수 있을 거고 이른바 윤핵관 중에 핵심들을 권력에서 밀어낼 수 있죠. 자기들 내부 권력이겠지만요. 그런 경쟁이 이제 곧 일어날 거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 얘기 하나만 더 짚어보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국 안정화 태스크포스 지금 요새 TF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전국 안정화 TF. 네, 전국 안정화 TF가 이제 들어섰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기 대선 혹은 아까 뭐 임기 단축 개헌 등등 모두 다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정화할 수 있는지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혹은 3월 퇴진 후 5월 대선 이런 시나리오가 제시가 됐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퇴진이라는 거는 탄핵이 아닌 하야. 그렇죠. 하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탄핵이 아닌 다른 방식을 찾는 게 ETF가 하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이 만약에 발표가 돼서 당에서 그걸 제안을 하게 되면 네. 탄핵 투표 앞에서 또 다시 이제 명분을 갖고 이분들이 불참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읽힙니다.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하야를 공고하는 수순으로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받아야 될 상처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탄핵을 끝까지 뒤로 미루려고 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 그리고 또 대선 시기를 늦춤으로 인해서 자기 정비할 시간을 갖자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네. 탄핵이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아까 우리도 구속 이야기했잖아요. 구속되면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에게 하야를 공고하고 자기들이 조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네. 아마 이런 식으로 ETF를 만든 것 같고 ETF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당 전체 측면에서 대선을 준비하는 것. 두 번째는 한동훈이 쫓겨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이 주도한 측면. 이 두 가지가 좀 중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은 또 계산이 달라요.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2월이나 3월에는 무조건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이 사람은 탄핵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할 대통령이요?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탄핵이 넘어간다는 거, 헌재로 넘어간다는 건 200명이 돼서 헌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네. 직무만 잠깐 정지되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에 6명이 탄핵에 동의를 해줘야지만 인용이 되는 거예요. 예,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다고 그때까지 한 몇 개월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직무는 6개월 정도. 정지됐지만. 예, 그러니까 자기의 대통령이 살아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자기가 선임해 놓은, 자기가 임명해 놓은 재판관들이 한 2-3명 정도 있고 실제 이번에 진실화해권고위원장을 갑자기 자기가 탄핵 국면에서 갑자기 박선영 씨를 임명을 했잖아요. 네네네네. 이 사람이 그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척관계든 뭐든지 해가지고 자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6명밖에 아직 안 되지만 네. 앞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2명, 3명을 지금 더 넣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자기 편이 아직 2-3명만 있으면 이건 해결될 수 있다고 막을 보는 수 거예요. 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자기는 돌아올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더 중요한 건 탄핵 국면에서 탄핵을 시키냐 안 시키냐는요. 그 탄핵 국면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얼마나 이 소명을 잘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네. 근데 변호사들에게 소명을 뭘로 할 것이냐, 부정선거에 대한 소명을 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제대로 선출된 사람이 아니다. 예. 근데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은 원래 무효가 될 사람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나를 탄핵까지 시켜버렸다. 이 사람들이 건 전부 다 무효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재판관들이 보기에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아무리 뭐 진보든 뭐든 뭐 비상경위 위원이든 뭐든 그거
들어가기 이전에 네. 탄핵이라고는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는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속 상황 자체를 내란죄인 경우에는 헌법 71조에 근거해 가지고 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권리로 사고 해석하는 상황. 게 맞다라는 의견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20% 정도 이 숫자에 네.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 또 더 큰 목소리로 20%밖에 안 돼도 더 큰 목소리로 네. 저런 해석은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할 거니까 시끄러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탄핵을 갔을 때 어쩌면 대통령이란 사람은 지금 그 탄핵 쪽으로 차라리 가서 네. 그래도 나중에 탄핵 심판을 한번 내가 받아보겠다. 네, 네, 네. 요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내가 하야를 지금 조기에 발표해갖고 뭐 2월이든 3월이든 물러나는 것보다 차라리 한번 탄핵이란 그 절차를 거쳐서 네, 한번 해보고 싶다. 역전극을 한번 내가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게 기사회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실제로 근데 그 헌법재판관들 가운데 보수 성향 내지는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럼요.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한다는 건데 자기가 보기엔 20% 이상의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내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굉장히 큰 증인의 증언 같은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이 707 단장의 이야기 인터뷰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꽤나 뭐 충격적인 것들도 좀 있었고요. 그 내용들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12.3 내란 사태 당시에 국회 출동 임무를 맡았던 707 특임 단장이 어제 얼굴과 이름을 직접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본인이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해서 내용을 알리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막았기 때문에 내가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본인 출동 명령 어떻게 받았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12시, 12시 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모이고 있는데 150명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을 때 저한테도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도착해서 제가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래, 알겠다. 그러면 무리하지 마라.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입니다.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저는 사망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네, 707 특임단장 전 국방장관 김용현에게 이용을 당했다. 아무래도 뭐 국방장관이나 계엄사령관 등이 명령을 하면 일정 부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군인들이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자체는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렇다 한들 국회까지 출동하면 뭔 상황인지 뻔히 알 거고 뉴스를 봤어도 혹은 뭐 스마트폰으로 뭘 봐도 다 알만한 상황인데 국회 안까지 침입한 것은 이거는 책임을 피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안타깝지만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죠. 저는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서 저를 비롯하여 시민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계엄군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위헌 상황이야.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깨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를 시도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저는 뭐 이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보도를 보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 4, 5월 달에 이미 이 특임단이 국회 옆에 있는 노들섬을 대상으로 해서 이른바 헬기 타고 침투하는 공중기동 훈련을 했답니다. 공중기동 훈련을 했다면은 네. 그 훈련을 가지고 국회 앞에 왔다. 그럼 짐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상황에서 이분이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네.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금 이렇게 반성을 하고 이 수많은 이제 자백들을 털어놓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내란죄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뭐라고 합니까? 공조자입니까? 네. 그 정도 수준까지 저는 뭐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동조 정도는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어찌 보면 뭐 안타까운 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가장 지나고 나서니까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만약에 이 사람이 명령에 항명하지 않으면서도 괜찮을 수 있었다면 예를 들어 국회에서 내렸지만 안 들어왔어야죠. 본관 건물 안으로 안 들어가는 들어왔어야죠. 네. 요 정도만 했으면 사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을 일부 텐데. 정보사인지 네. 방첩사인지 제가 정확치 않습니다만 네. 부대원들은 아예 명령을 거부하고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이렇게 배회하고 해서 네. 거부했다라는 사람들도 네. 있거든요. 그건 이제 명령 거부라기보다는 사실은 잘못된 명령에 부당한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거부한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역사라는 것이 때로는 잔인하게 한 단면을 끊어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변명해본들 네. 이것은 내란 혐의로서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네. 같이 행동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혹여라도 이 비슷한 일이 생길 때라도 그 군인들 개개인도 역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역사적인 어떤 심판의 의미도 예를 있는 들어 걸 볼게요. 테니까. 그 네.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 이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 네. 그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의 군대들의 통수권이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라 넘어간 친일파도 있고요. 저항해서 경복궁을 지키면서 같이 싸운 군인들도 있습니다. 네. 어느 부분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국가를 지켰을 것인가, 매국노가 될 것인가 네. 판단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사실은 평소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을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공공의 영역에 자기가 근무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헌법적 가치라든가 민주주의 수요에 대한 사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단순히 내가 월급쟁이다, 월급 받는 공무원이라는 사고 이상을 넘어했어야지 저는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707 부대는 조금 얘기가 있는데 원래 북한군이 하고 싸우는 줄 알고 훈련을 계속 그렇게 받아왔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헬기를 타고 왔는데 내려보니 국회였다. 그럼 국회에 근데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국회의원들이 본관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었다. 이랬으면 본인들이 원래 부여받았던 임무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는 너무 그렇죠. 뻔하잖아요. 네. 게다가 정말로 그것이 제대로 된 임무라고 한다면은 왜 북한 얘기를 꺼내면서 이들을 거짓말로 거기까지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아는데 네. 그 당시에는 우리는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라고 하다가 이게 이제 계엄 해제가 금방 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책임을 또 전가시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변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도 맨날 배워요. 항명죄 되는 항명죄와 되지 않는 항명죄를 배워요. 네. 그래서 되지 않는 항명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반헌법적 반위법적인 것을 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라는 게 판례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서 좀 변명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이게 봅니다. 유명한 역사적 사례가 있잖아요. 그 네.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악의 평범성. 아돌프 하이만이라는 나치 전범자가 나는 법에 의해 가지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실행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단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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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국회에서 국방위 질의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특임 단장이 얘기한 것은 내가 지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국회의원 150명 안 되도록 해라라는 지시가 넘어왔다. 이게 이제 확인된 사실인 것 같고. 150명이 안 되도록 하라는 거는 150명이면 계엄 해제 요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어떻게든 막아봐라. 그렇죠. 근데 이제 김 단장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 질문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 답변이 아주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이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가 네. 전화해서 한 거 맞지?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당시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았고 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100명에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넘어왔다. 그러니까 나도 지시를 받았다.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지시받던 과정에서 마이크 방송이 켜져 있었고 이 내용이 예하 부대에 전파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자기가 전달한 그러니까 내가 게 전달한 게 아니라 아니라 그 내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게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한 번에 전파됐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미루기 책임을 경쟁이 미루는 거죠. 내가 되고 명령 있다. 내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듣고 있는 걸 모두가 함께 들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군인으로 그래서 최선의 우리나라 군인들도 정훈 교육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정훈 교육이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위에 명령권자에게 충성하는 것 또는 반공 교육 위주였습니다만은 민주화 이후에는 이 정훈 교육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다음에 공공선의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우리 영화 보면 잘 알겠지만은 뭐 소련이라든가 북한 같은 공산당 집단들은 이 정치 장교를 두잖아요. 네. 이유가 이런 이 형법적 절차와 군의 명령이라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순응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진짜 너무 한심합니다. 아니 무슨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명령이 내려갔다는
그런 변명을 군인이 되게 당황했어요. 그걸 듣고 모두가 아 이런 반응을 보였어. 아 여기에다 이제 그 지금 확인된 사실이 그런 명령이 내려갔다는 거. 예.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위치 추적을 해달라라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요청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명단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언급한 체포해야 할 정치인 주요 명단하고 일치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그 지시가 여러 방향으로 내려갔다. 위치 추적이라면 누구에 대한 위치 추적인 아 그때 거지? 저희가 명단 체포해야 한번 돼, 얘기했었던 체포해야 돼. 뭐 네네네. 우원식 이런 사람 그 이재명, 한동훈 등등등등등 쭉 이름이 그런 있었잖아요. 사람들의 위치를 휴대폰으로 추적해달라. 위치 추적해달라. 네네 어디 있는지 잡으러 가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잡을 수 와. 있으니까. 김어준 총수까지 포함. 네네 예. 그렇게 쭉 정영진도 있었습니다. 들어갔으면 참.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그래서 네네네. 실제로 그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혹은 뭐 인사 유명 인사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잡아들이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지금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것 저는 같습니다. 여기서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준석도 현장에 느꼈을 거고 안기령 대변인도 현장에서 느꼈을 겁니다. 경찰이 더 심했습니다. 경찰이 군인들보다? 개헌보다 훨씬 더 심하게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진입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통제했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군대라는 것은 명령에 대한 복종이라는 우리 기본적인 규율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경찰은 그만큼 심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상명하복이라는 이 정도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민간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집단들인데 경찰이 그 현장에서 예를 들자면 김규현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을 막았었던 총경이 내가 계엄에 동조한다. 불법 계엄이라도 동조한다. 네. 그러면서 당신 못 들어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출동했던 이 경찰들의 수뇌부와 그다음에 현장에서 있었던 현장 지휘관급까지조차도 저는 경찰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뭐 윤석열, 그다음에 김용현 이 사람들이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이 사람도 지금 이 책임으로부터 일단 당연히 자유롭지 못하거나 공범 수준으로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고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 법무부 장관, 또 조지호 경찰청장, 그다음에 서울 경찰청장 김봉식, 그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이 계엄사령관 이 박안수 이 사람은 조금 애매한가요? 아니면 이 사람은 아니요, 아니, 당연히 명확히 다 뭐가 알겠죠. 뭐가 애매해. 명확하죠. 이 사람 사전 핵심 회의라든가 멤버죠, 핵심 그다음에 멤버. 저기 뭐야 합참 그 지하 네. 벙커에서 같이 회의도 했다는 거 왜 이렇게 아닙니까?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발뺌하고 있는 거죠. 바보 연기하는 거 아니 같고. 기본 네. 우상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 아, 그냥 기본이 가만히 우상입니까? 저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그런 어떤 표정이 있더라고요. 예. 만약에 성공했다고 치십시다. 만세 부르면서 자기가 저 저기 사령관인데. 농공 행상하려고 농공 행사에 그랬죠.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김용현만큼 핵심 인물이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 아, 네, 그럼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핵심 진짜 키맨인 것 진짜 같고요. 핵심이죠. 네,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등등도 있는데 하여튼 진짜 제일 핵심을 순서대로 따져보자면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요 정도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핵심 중에 핵심. 이상민. 네, 네. 그 이상민 이상민은 진짜 핵심이죠. 아니 어떻게 음. 이임하는 순간에도 모든 순간이 행복했대. 자기 때문에 수방사령관도 현지에 와서 지휘까지 했습니다. 예. 수방사령관도 엄청난 핵심입니다. 맞아요. 거기도 수방사, 이제 충암호 특전사, 출신이거든요. 방첩사 네. 네, 다 어. 들어와 그러니까 이 충암고 있습니다. 라인들은요 예. 정말 다 일벌백계 해야 돼요. 아니 그 이상민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만뒀잖아요. 진짜 황당한 사람이에요. 그만두게 한 게 예.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파면해야지, 임명직 공직자는 파면. 네. 범죄 피의 혐의가 있을 때 사표 수리도 안 사표 하는 못 게 해줘요. 관행입니다. 파면시켜야 네. 돼요. 아니 근데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는 도깨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부처 내부방에 올린 이임사에서 예. 저는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못 돌아가지.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라고 남긴 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평범한 시민은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이 사람? 들어갑니다. 예. 못 돌아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 부분은 평생 못 나오실 것 같습니다. 아 평생입니까? 네. 그건 모르겠지만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에 해제된 다음에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그때 본인이 답변하고 그랬던 태도나 여러 가지를 보시면요 정말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인 것이고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대통령만큼이나 아주 천진난만하게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예요. 진짜로 천진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이나 박성재 전 장관 예. 같은 경우 박성재 장관은 예. 진짜 더더군다나 탄핵시켜야 돼요. 이 사람들은 국회에 나와서 이게 태도를 보면 매우 부적절하죠. 매우 부적절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란 상황 이런 걸 보니까 아 저 사람들 어차피 저 인간들 다 내가 잡아들일 사람들이고 그렇지. 그렇죠. 예, 저 사람들은 뭐 이제 끝이야라는 생각 정도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아나무인으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저런 행동이 가능할까 했더니 알고 보니 이런 내란 상황을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혹시 특히 이제 박성재라든가 이상민은 검찰과 경찰을 지휘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 경찰 검찰 관련되는 비리, 직권 남용, 그다음에 국기문란 의혹들에 대해서 다 터져 나올 겁니다. 네. 엄청난 저는 이 형량을 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이 두 사람 물론 이제 뭐 여러 사람 또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장관들도 정말 저는 그래 약간 좀 이해가 되는데 혹시 언제쯤부터 이 내란은 획책이 됐다고 저는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부터 직접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총선 왜냐하면요 선관위를 털었잖아요. 예. 선관위를 털었는데 그것은 부정선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한테 간신들이 우리 총선에서 이깁니다라는 보고를 계속해서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은 100%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선거 치르니까 진 거야. 그럼 뭐야? 너네가 보고 잘못한 거야? 아닙니다. 선거 부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저는 만들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선거 부정을 의심했던 건 2020년 4월 15일 총선부터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이준석 의원 만났을 때 당시 대표였는데 이준석 의원 만났을 때 첫 일성이 야 내가 인천지검에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 싹 타려고 그러다 못한 거 그게 제일 안타까워 이랬대잖아요. 그 4년 내내 이 사람은 그 선거 부정에 대한 트라우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트라우마죠. 네. 어쨌든 그거를 계속 머릿속에 들고 있었는데 예. 자기가 이겼던 대선하고 그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대로 잘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겼어.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부터는 계속 지내. 우리가 이긴다고 계속 보고가 들어오는데도 이러면서 이건 정말 간과할 수 없다. 이러고 나니까 이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네가 부정으로 된 인간들이 사사건건이 나를 괴롭히고 사사건건이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거예요. 네. 노변호한테 제가 드려도 됩니까? 예? 하지 마세요. 왜? 이 윤석열 귀에다가 선거 부정이라고 계속해서 속삭여준 극우 유튜버. 그 다음에 또는 이 계엄령에 대해서 찬성한다면서 만세 부르고 있는 유튜버 이런 사람들은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대통령이 문제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 그걸 왜 못 알아들어요? 진짜. 아니 근데 진짜 그 채널들 보면 여전히 정말 깜짝 놀랄 수준의 이야기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상륙작전 성공, 대성공. 맞아요. 와 어떻게 그리고 이들은요 선관위 자료 이번에 예. 서버해서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예. 그 안에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가 확보됐다고 또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거 다 전부 다 진짜 법적으로 다 처벌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란죄 부하내동이라든가 내란 선동 네.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뭐 개인적으로 극우더라도 친분 관계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거에 이렇게 그냥 딱 박혀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원래 그런 인간이었던 거죠 수준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너무 다 차폐된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자기에게 확증 편향만 너무 세서 좋은 얘기 혹은 한쪽 얘기만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 또 그런 유튜브 주로 보고 이러면서 이 비극이 좀 벌어진 게 아닌가. 저는 뭐 인격의 문제, 민주적 소양의 문제, 예. 그다음에 인문사회학적 지식의 문제에서 이 사람은 고위공직자 자체도 되어서는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예. 일선에 진짜 현장 그 수사하는 검사 정도 이상을 올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올라갔다라는 한국의 이 사법적 그 관료 체계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특히나 그래서 대통령 되면서 더 이상해진 것 같아요. 더 이상해진 거죠. 예, 왜냐면 그래도 검찰에 있을 때는 권력이 더 커지니까 더 이상해진 이 거죠. 사람 저 사람도 만나기도 하는데 대통령 되고는 완전히 그냥 또 자기에 대해서 제재할 그 어떤 얘기도 누구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되면서. 그러니까 그 확신 편향이나 하여튼 왜곡되는 생각이 점점 더 그리고 심해진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빼놓고 자기 귀에 속삭이는 있는 그 사람들 빼놓고는 제대로 된 말 하는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 거짓말쟁이, 다 배신쟁이들. 그러니까 늘 화가 나죠. 화가 나고 나를 네. 질투해서 하는 애들 네.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리고 언제 제가 날 배신할까 이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사람은 제가 언제 내가 얘를 좀 높이 올려주면 얘가 분명히 나를 배신하고 짓밟을 텐데 이 걱정이 많이 있던 사람인데 한동훈이 자기의 말과 관련 자기의 뭐 부인의 공천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주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그 지방과 같이 이제 지방끼리 싸움까지 번지면서 점점 저 사람은 정말 용서하지 못할 아주 나쁜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거 플러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움직이게 되면 한동훈이 조금만 더 힘을 주게 되면 나는 이제 끝장이다. 이런 걱정과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그 황금보 속에 들어있는 자기가 확
록인할 수 없는 내지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정보가 두 개가 합쳐지면 본인의 이제 이 권력에서의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부부가 이걸 맨날 걱정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뭐 분석을 당연히 또 하고 뭐 책임도 져야 되겠습니다만 학문적으로도 그렇죠. 이거는 좀 분석 대상일 것 같아요. 아마 두고두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상민 이야기까지 좀 했는데 오늘 뭐 예산안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굉장히 그 일정들도 빠듯한 우리 국정도 또 운영이 돼야 되는데.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네. 그냥 지금 감액한 그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처리... 추경하면 됩니다. 저기 민생 경제 부분 관련해서 그렇죠. 예. 추경을 준비해야 됩니다. 일찌감치. 네. 그런 것도 참 이게 정말 우리 소중한 또 세금들이 잘 쓰여야 되는데 이런 네. 것도 잘 검토할 시간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 안 될까봐 그것도 약간 좀 걱정은 좀 됩니다. 잘하겠죠? 네, 일단 뭐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이런 실무를 하는 관료들은 예. 또 착실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엉터리 예산을 짠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윤석열만 없으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네. 제발 그러기를 네. 기대하면서 오늘은 우리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시간에 지금 잠깐 걱정해 주셨던 그 우리의 뭐 경제 이야기 또 우리 경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어제 특히 이제 코스피 엄청 빠졌고 그렇죠. 외환과 주식 문제는 네. 굉장히 심각하고 이 환율 부분에 문제. 대해서는 저는 환율. 예, 네. 국회의장님이나 이재명 대표가 음. 조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물가 문제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내년 물가도 지금 환율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게 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과연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될지 그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게다가 하겠습니다. 트럼프라니. 거기다 이제 트럼프 변수까지 더해지게 됐고요. 자,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